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덮었다고 한겨레 21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사흘 동안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지만 퇴근길이 평소보다 혼잡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영 고문을 부정하게 위촉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창규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황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경영 고문 자리를 주고 로비 창구로 활용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터키군이 시리아 쿠르드족을 공격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피난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터키의 공격으로 테러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100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20년 분쟁을 끝내며 화해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는 1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남북 대결 취재를 위한 우리나라 취재진과 응원단 방북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표팀의 평양 원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서 윤석열 총장도 예전에 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걸 검찰에서 조사도 없이 덮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윤 씨를 알지도 못하고 별장에 가본 적도 없다며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주간지 한겨레 21이 김학의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던 겁니다. 한겨레 21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 2013년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고 윤 씨를 불러 윤 총장과 과거에 친분이 있었고 윤 총장을 여러 차례 접대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매듭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을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보도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윤 씨를 알지도 못하고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단 겁니다. 윤 총장도 대검 간부 여러 명에게 자신은 건설업자의 별장에 드나들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장관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 내용을 점검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도가 나온 당일 한겨레 20일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현재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고소 사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겨레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지난 2013년 1차 수사 때 확보한 자료에 나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원이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서 처음 거론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마저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고 나중에 윤중천을 따로 불러 확인해 봤더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재수사 대상에 넣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벌였습니다. 이후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출범하면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외부에서 면담해 남긴 보고서도 포함됐는데 여기에 윤석열이란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단장을 맡았던 요한섭 대구지검장은
접대란 표현은 없었고 해당 언론에서 묻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당시 그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 씨는 조사단 정식 조사와 검찰 조사에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면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2013년 검경 수사 기록에 윤석열 총장의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00명 가까운 윤 씨의 휴대전화 연락처와 명함, 다이어리에도 윤 총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윤 씨가 진술하지 않은 데다 물증도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난 적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무슨 범죄 혐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그걸 수사할 무슨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조차도 윤중천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고. 윤 씨의 변호인도 사건을 맡으면서 윤 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단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검사 3명과 윤 씨의 유착 의혹을 조사했지만 수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조사단 내부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며 이번 보도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이 윤중천 씨를 면담한 보고서를 조사단원이 모두 공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첩 등 윤중천 씨 물품이나 다른 관계자 진술에서도 윤 총장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고 윤 씨의 증언도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누구도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 이번 한겨레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보도에 대해 여당 지도부 공개회의에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로 검찰과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쟁점화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사만 보고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야당은 조국 정국으로 위기에 처한 여권의 물타기 공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그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은 무엇을 검증한 것이냐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조국 일가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선 연일 조국 장관 일과 관련 야당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 장관 딸이 3주간 인턴을 했다던 자기소개서 내용과 달리 연구원 출입 기록은 사흘에 그친 것과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키스트는 국가보안시설 1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출입 관리 시스템이 매우 엄격한데 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까? 출입증 없이 키스트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여당은 부실학회 논란과 기초연구 활성화와 같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이 보유한 일본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핵심 기술 보유 현황인데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이 비율이 적정 수준인가요?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조 장관의 딸에게 특혜성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임명 과정과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오거돈 부산시장은 노환중 원장 임명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고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도 금융 전문가로 영입해 1년여 동안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인턴 활동 의혹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병권 키스트 원장은 조 장관 딸의 출입 기록이 3일이고 또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기록이 없다면서 관련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의 징계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키스트의 그 출입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그 조민 학생의 방문증 발급 내역은 단 3일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죠? 예. 출입 관리 시스템이 매우 엄격한데 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까? 출입증 없이 키스트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조국 씨가 해명이 그 뭐 누가 하나 열면 따라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그 시스템상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죠? 예. 키스트에서 이런 증명서 발급한 기록이 있습니까? 증명서 발급한 기록이 없습니다. 조민 씨가 인턴 활동을 하면서 무슨 연구를 했는지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징계 내릴 예정입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 결심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내규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의 엄중함을 이제 검찰 아니 판단을 그거는 전후가 같이 잘못된 보겠다고요. 거 아닙니까? 내부는 내부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그동안 키스트를 거쳐간 교수와 박사, 또 연구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가짜 인턴 의혹을 받는 조국 장관의 딸일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일까요? 국정감사장 모습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키스트를 빛낸 인물들이 뭐 이름이 쭉 써 있는데 거기 지금 조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조민이 아니죠?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조형물의 이름은 키스트를 거쳐간 26,000명 사람 전체의 명단입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3주 스쳐 지나간 인턴이고 현재 나온 상황으로는 3일 내지 5일 스쳐간 인턴이고 이 인턴 증명서 자체도 허위로 발급된 인턴인데 그런 사람이 이름이 키스트가 부끄럽지 않나? 그 조민 이름 상징물에서 뺄 겁니까? 예, 같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확인된 허위 사실만으로도 빼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이번 주말쯤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조 장관 동생의 영장 재청구와 함께 조 장관 모친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뭐 시간도 많았고. 정경심 교수 자산을 관리해준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인터뷰 방송 직후인 지난 8일 저녁, 검찰은 김 씨를 불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검증에 나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당일, 김 씨가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노트북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당시 CCTV를 확보해 정 교수를 추궁했지만 정 교수가 사실관계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 정 교수를 4번째 불러 사모펀드 관여 혐의와 함께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이미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데다 건강 문제도 호소함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금품 전달책들이 모두 구속됐는데 주범격인 조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채용비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장관 모친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민감한 가운데 정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방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늘 오전 9시부터 72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 측은 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사흘 안에 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철도 노조가 경고 파업에 돌입한 첫날 서울역 대합실. 안내방송과 함께 파업 공지가 반복해서 전광판에 뜹니다. 오전 9시 파업 시작과 함께 코레일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3일간 한시 파업이지만 파업에 돌입한 이 시간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파업 동안 노사가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합니다. 철도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로 임금 4% 인상과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고속철도 통합 등입니다. 철도 노조는 주요 내용은 이미 지난해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코레일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코레일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가 노사 간 어렵게 그리고 또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가 1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코레일은 예고한 대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전철은 평소 대비 88%의 운행률을 유지하고 KTX는 72%, 일반 열차는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물 열차는 32%로 운행률이 뚝 떨어지는 만큼 산업 필수품과 긴급 화물 위주로만 수송합니다. 철도 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중순쯤 총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연말 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의 파업 여파로 서울 지하철 1, 3, 4호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 열차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 3, 4호선의 운행 간격이 5에서 15분 정도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KT 황창규 회장이 경영고문을 부정하게 위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경영고문 자리를 내주고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KT 황창규 회장은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에 나왔습니다. 지난 3월 KT 새노조 등이 황 회장을 고발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황 회장은 2014년 취임 뒤 정치권 인사, 고위공무원 출신 등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각종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4명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20억 원 정도를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문이 집중적으로 위촉된 2015년 전후는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았던 시기라 의심이 커졌습니다. 전직 경찰, 지방경찰청장, 군 장성 이런 분들이 통신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KT 경영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 회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경영고문 운영 지침에 보면 제5조 회장은 고문에 관한 위촉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고문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보셨습니까? 부원장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여기 제가 문안을 읽어드렸잖아요. 이거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황 회장이 고문 위촉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T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KT의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서 당시 KT 임원이 출석해 부정 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거듭 증언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모 전 KT 인사 담당 상무보는 KT 스포츠단장이 서류를 가지고 찾아와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규정이나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그런 사례나 규정이 없어 공채 진행 중간에 김 의원의 딸을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인재경영실 실장은 서유열 전 사장이 김 의원의 딸을 공채에 포함해달라는 전화를 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의붓 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데다가 남편에게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광주광역시 외곽에 있는 저수지에서 여중생 시신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의붓 아버지와 친모가 살해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둘은 구속돼 기소됐습니다. 재판 쟁점은 친모가 딸을 숨지게 하려고 사전에 남편과 범행을 꾸몄느냐였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털어놨지만 친모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뿐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의붓 아버지와 사전에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선 이들이 범행을 준비하는 내내 붙어 다녔는데 남편이 사온 도구를 사들인 이유와 목적을 친모가 모를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범행했는데 이 수면제를 친모가 처방받을 당시에 CCTV 화면을 보면 별다른 우울감도 없었습니다. 단지 딸을 살해하기 위해 처방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친모가 딸을 직접 불러내 차에 태운 뒤 범행 장소로 이동한 점도 살해에 직접 가담했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오히려 친모가 극도의 분노로 살해를 지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고도 이게 빌미가 돼 살해당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친모와 의붓 아버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터키군의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 감행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겁에 질린 피란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터키의 이번 작전으로 잔혹한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 세력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터키 접경 시리아 북동부 국경도시 쿠르드족 민병대의 거점 지역 180여 개의 목표물을 향해서 터키군의 공습과 포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들 민병대를 이 지역에서 몰아내서 폭 30km의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군사작전의 주요 목표입니다. 터키는 쿠르드족 민병대를 자국 내 분리주의 se력인 쿠르드 노동자당에 분파하며 최대 안보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Bu bizim bir güvenli bölge hedefimizdir. Bunlar tamamıyla Suriye halkına ve Türkiye'deki Suriyeli mülteci kardeşlerimizin tekrar evlerine, topraklarına dönmelerine yönelik bir adım. 이번 공격으로 100여 명의 쿠르드족 테러리스트가 숨졌다고 터키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등을 겨냥해 이번 작전을 침공이라고 비판하면 난민 360만 명이 유럽으로 가는 문을 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개전 하루 만에 피난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بعالم جوا لسه الصبح اجتنا 7 قذايف ولسه بعالم جوا ما طلعت ما تقدر تطلع لانه ما عندها واسطات في ناس طلعت بسيارات في ناس ما طلعت بسيارات. 국제구조위원회는 30만 명이 피난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터키 언론은 터키군이 마을 7곳을 점령했다고 보도했지만 시리아 민주군 등은 쿠르드족이 터키군의 병력을 막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터키의 이번 작전은 새로운 난민을 발생시키고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와의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국가 IS 격퇴를 위해 쿠르드와의 동맹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 침공을 둘러싸고 후폭풍에 휩싸인 뒤 동맹이 매우 쉽다는 발언으로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뒤늦게 터키와 쿠르드 간 중재에 나설 듯도 피력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시리아 철군으로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사실상 묵인하며 동맹을 배신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 이슬람 국가 IS 격퇴에 함께온 쿠르드 동맹을 벌이면서 향후 동맹을 구축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라는 우려를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No, it won't be. It won't be at all. Alliances are very easy. 오히려 동맹에 엄청난 돈을 내며 이용당하기만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Our alliances have taken advantage of us. If you look at how much money we spend on NATO and how much money countries from Europe, who are really a much bigger beneficiary than we are. 미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도 비용 차원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벼운 동맹관을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동맹 배신 논란이 거세지자 불쑥 중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터키 대응안으로 군사적 개입, 경제 제재와 함께 터키 쿠르드 사이 중재 의사를 밝힌 겁니다. 다만 시리아에 다시 군사력을 전개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력한 경제 제재로 터키를 압박하며 양측 사이 중재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AFP 통신은 미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외교관들에게 터키와 쿠르드 군대 사이 정전합의 중재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동맹을 벌였다는 비난 여론을 얼마나 가라앉게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터키의 시리아 침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100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년에 걸친 이웃 국가와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를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100번째 노벨 평화상의 영예는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랜 국경 분쟁을 벌여온 에리트레아와의 화해를 이끈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For his efforts to achieve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particular for his decisive initiative to resolve the border conflict with neighboring Eritrea. 에리트레아는 1952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됐다가 30년에 걸친 투쟁 끝에 1993년 독립했습니다. 이후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국경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져 양측에서 7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18년 취임한 아비 총리는 에리트레아와의 화해를 주도했고 전쟁 이후로 20년간 분쟁 상태였던 양국은 지난해 7월 종전을 공식 선언하게 됐습니다. ህዝብታት ኢትዮጵያን ኤርትራን ሰላም እንተፈጢሮም እንታ ሓቢሮምን ዞባና ቀርኒ አፍሪካ ናይ ሰላምን ልምዓትን ዞባ ክኸውን እዩ. 노벨위원회는 동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에티오피아의 평화와 안정은 영내 국가와 민족들이 우애를 키워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는 개인 223명과 단체 78개로 약 30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노벨상은 지난 7일 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에 이어 이번 평화상까지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오는 14일 경제학상을 끝으로 모든 부문 수상자 발표가 마무리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남북 대결에 대한 우리 측 취재진의 방북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우리 측 취재진의 방북에 필요한 초청장 발급 여부를 요청했지만 북한 대사관은 북한 정부에게 취재진 명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주말 사이 초청장을 받는다 해도 비자 발급과 항공편 예약 등 방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취재진의 방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재진과 함께 방북을 추진했던 붉은 악마 응원단과 국내 방송 중계진의 평양행 역시 비자 발급 문제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응원단도 없이 인조 잔디에서 뛰어야 하는 축구 대표팀의 평양 원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가 한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팀은 개의치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최대휘 기자입니다. 홈에서 스리랑카의 대승을 거둔 우리 축구 대표팀의 다음 상대는 북한입니다. 객관적 전력상 우리가 앞서는 게 사실이지만
순탄치 않은 원정길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벤투 감독은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24 em vez de 25 ou chamaremos outro. Por isso, eu creio que nós vamos para jogar. Esse é o nosso grande objetivo, ir fazer mais jogo de uma qualificação para o Mundial. E assim iremos e com este espírito iremos. 하지만 대표팀의 원정길은 외롭고 고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비협조로 선수들은 직항로 대신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까지 1박 2일 동안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 응원단 없이 북한 홈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상대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A fazer, mas a primeira ideia, ir jogar para ganhar. A questão de, só para finalizar, a questão da palavra que foi utilizada, que pode dar medo. Se houver algum que me diga que o tem. 북한과 일전을 벌일 경기장이 인조잔디로 돼 있다는 점도 영 낯설지만 선수단은 차분히 잘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감독님 중심으로 또 손흥민 선수 안에서 저희가 경기 잘 준비해서 인조잔디라는 변수를 잘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취재진은 물론 중계 인력의 방북조차 불투명한 상황. 통상적인 경기와는 달리 북한전을 안방에서 보지 못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서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계속 다각도로 입장을 타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유럽과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는 이번 경기를 최대 150만 원 상당의 관광 상품으로 포장해 관람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2000년대 일촌맺기 열풍을 이끌었던 추억의 싸이월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접속이 먹통이 되면서 사실상 폐쇄 절차로 가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전망이 나온 겁니다. 1세대 SNS인 싸이월드는 지난 2011년 해킹 사건 이후 타격을 입고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SNS에 밀려서 내리막길을 걸었죠. 지난 2015년 플랫폼을 바꾸면서 모바일 시장을 공략하고 또 재작년에는 삼성으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재기를 누렸지만 과거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해에는 심폐소생술을 컨셉으로 한 광고를 내놓으면서 참신하고 솔직한 메시지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점프! 그런데 싸이월드로 탄생한 2000년대 감성이 최근 소중한 추억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그 시절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자주 등장했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옛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요. 또 감성에 젖어서 미니홈피에 적었던 글들을 다시 꺼내보며 부끄러움을 참아내는 이른바 항마력 테스트는 지금도 SNS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도메인 주소의 만료 기한은 다음 달 12일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접속 장애 소식에 가입자들은 사진과 게시글이라도 백업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원성과 함께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데요. 싸이월드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도 소중한 추억만큼은 간직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YTN은 유명 음악 전문 고등학교의 비리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설립자의 아들인 학교 교감이 기업 행사에 부적절하게 학생들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업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겸직으로 취업해 월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교비 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져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의 교감 장모 씨. 장 씨는 지난 2013년 유명 패션 업체의 내부 행사에 미성년자인 학생 4명을 동원했습니다. 학부모 동의도 받지 않고 술이 가는 저녁 자리에서 음악 공연을 시킨 겁니다. 교감 측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간 자리여서 딱히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부모님께 이제 알리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불과 몇 개월 뒤 교감 장 씨는 해당 패션업체 회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연업체의 임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교감 장 씨가 다녔던 공연기획회사입니다.
학교 내부 관계자들은 수업 시간에도 종종 장 씨가 이곳에 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 씨는 2년 가까이 임원으로 겸직하면서 매달 6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챙겼습니다. 음악 아카데미 컨설팅과 운영 업무를 맡은 대가였습니다. 장 씨 측은 외부 겸직이 가능한 산학 겸임교사 신분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교육청은 사실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원에게 위법행위가 있던 걸로 밝혀진다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겠죠. 교감 장 씨를 포함한 설립자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 분노한 학부모들은 조만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짜 범인은 자신이라고 자백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돼 형을 살고 나온 윤모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팩트Y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5건의 범인이 잡혀 모방범죄로 분류됐던 화성 8차 사건의 진범도 자신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범행 장소를 그림으로까지 그릴 정도로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8차만 꼭 집은 게 아니라 범행 전반을 털어놓으면서 나온 자백이라 믿을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내가 저질렀다. 그래서 5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8차만 유달리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일그러진 영웅 심리로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모 씨. 윤 씨는 당시 법정에서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가혹행위가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고문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하고 법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당시 경찰들은 채모 등을 가져가 비교한 국과수 분석 결과가 윤 씨를 정확히 지목해서 고문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사 사건에서 고문을 인정하는 사건들이 없습니다. 다 잘해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건은 정황이 드러나 있잖아요. 잠을 재우지 않았고 그런 다른 수사 방식에서 음모를 다 채취했고 채취했는데 또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다시 채취하고. DNA 감식 기법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건 1992년. 8차 사건이 난 1988년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당시로서는 첨단이었던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 즉 채모를 원자로에 넣어 분석한 뒤 윤 씨가 범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낮아 지금은 쓰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국과수 분석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3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문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법원이 이춘재 자백의 신뢰성을 인정할지가 화성 8차 사건의 재심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3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3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3차 사건은 지난 1986년 12월 밤 화성 태안읍 안녕리의 축대에서 귀가하던 24살 권모 씨가 희생된 사건으로 속옷과 면장갑 등이 증거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사건은 3차, 4차, 5차, 7차, 9차 사건으로 10차에 이르는 화성 사건의 절반에서 직접 증거물이 확보된 셈입니다. 지난달 YTN이 연속 보도했던 1,500억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연구 사업 예산 낭비 실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거대한 연구시설을 부실 시공하고 연구비를 흥청망청 쓰는데도 상급기관들은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바닷속 3,000m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세금 952억 원을 들여 만든 심해 공학수조. 금가고, 물세고, 휘어지기까지 해서 가동은 엄두도 못 냅니다.
국정감사에선 부실 가능성이 착공전 타당성 조사 때부터 제기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짓기엔 집안이 너무 약해 보강 공사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산업기술진흥원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빚어진 시행착오라는 황당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사업기간 연장 27개월 연장하고 그다음에 공사계약 변경을 2차례 하고 사업비 증액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세계 최초로 최대 규모의 그 심해 수조를 건설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해 수조 건설을 추진한 건 해양플랜트 연구소. 연구소는 심해 수조 이외에도 해양플랜트 고급 기술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며 사업단을 만들어 600억 원 넘는 연구비를 썼습니다. 고가의 실험 장비를 170억 원어치나 샀고 국내외 출장비로만 8억 원을 사용했지만 연구 실적은 없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세금이 지금 너무 아까웠거든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얘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관리 감시해야 할 산업기술진흥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연구비 사용 실적을 매년 검토해놓고 한 번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놈의 감독기관이 저 모양입니까? 650억 갖다가 저렇게 흥청망청 쓰는데 문제 삼을 게 없다, 적정하게 쓰였다, 한번 쳐다보기나 했습니까? 감사원이 해양플랜트 연구소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예산 낭비를 방관한 상급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실 학회 등 연구 윤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 등 열악한 연구 환경의 개선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과학계 전반에 큰 논란거리로 떠오른 부실학회.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석을 막을 후속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집니다. 블랙리스트는 둘째치고 화이트리스트도 연구회 자체가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연구회는 앉아서 지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관별로 또 분야별로 지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비정규직 연구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함께 열악한 연구 환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벌써 10여 곳 이상이 지하나 가건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런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구기관이 기술 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일본산 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공작기계가 등장해 기술 상품화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국산화하고 요소 기술을 개발해도 이것이 상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시간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상품화되려면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문제를 놓고 키스트 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째인 오늘 한일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관련 양자 협의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대표단은 각각 10여 명으로 꾸려졌으며 우리 측 수석 대표는 정회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 수석 대표는 통상분쟁 담당국장인 구로다 주니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맡았습니다. 이번 협의는 일본이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만남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전쟁 피해자가 더는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가해자는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오늘 오후 부산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잊어도 피해자는 그 아픔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오케이 변변 메이킨.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이마라인 황금 비율 1:1:1. 모량은 앞머리 60%, 윗머리 50%.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 7:3. 패더라인으로 뜨지 않고 밀착되게. 더 디테일할수록 더 완벽해지니까. 불가능을 넘어 하이모.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진두지휘하고 실행에 옮긴 건 아베 일본 총리와 세코 전 경제산업상입니다. 일본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며 함께 비난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의 총지휘자격인 아베 총리와 행동대장격인 세코 전 경제산업상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만났습니다. 약 30분에 육박하는 긴 질문 속에 깨알 같은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세코 전 경제산업상. 申し上げるべきことはしっかりと申し上げさせていただくという姿勢で臨んでまいります。 아베 총리를 향해서는 칭찬의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どのような難局に直面しても冷静沈着で余裕を失わず人の意見によく耳を傾ける。 본회의장을 가득 메운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도 꿋꿋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外国首脳との会談では相手の提起した論点一つ一つ丁寧に応答し相手の心をわしづかみにしていく。そして 멋쩍은 듯 서류를 넘겨보는 아베 총리, 싫지 않은 표정입니다. 과하다 싶은 용비어 첨가의 뒤따를 비난을 의식한 듯 칭찬은 갑자기 충고로 바뀝니다. 答弁の時のいたけだかな態度が気に食わない。やじにいちいち反応するところが嫌いだといった理由を挙げる方が少なくありません。これほど残念でもったいなく感じることはありません。 불쾌할 법도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오히려 각별한 사이임을 강조하며 호응했습니다. 友情の家だと思いますが、厳しいご忠告もいただい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この忠告を点検服用し。 아베 총리는 정책 답변에서도 몇 번이나 세코 전 경제산업상의 성과를 거론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칭찬 릴레이를 벌인 두 사람은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며 함께 비난하고 국회에서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복면 시위 금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 여대생이 경찰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홍콩 시민들이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을 해체하라는 구호도 보입니다. 시위 참가 여대생이 경찰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반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To speak out against the government and the police. This is the only way how we can express our view.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학생은 경찰이 어두운 밀실에서 몸을 수색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The day, time or location of the allegation, who were allegedly involved in the allegation. So we have encountered great difficulties. 홍콩 경찰은 그러나 경찰이 시위 참가 여성을 살해했다는 소문은 악의적인 유언비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는 다음 주에 청년층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위대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오는 16일 입법회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입법회를 포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충돌도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여기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한다니까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좀 세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조국 교수 딸이 장학금 받은 내역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모근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인턴인 건 뭐건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참고로 지금 뭐 유력 정치인의 아들 자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력 정치인은 누구며 그 자제는 누군지 그걸 얘기를 정확히 밝혀주셔야. 지금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그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은요,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받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남아있는 거 지금 여기 보신 요거는 저희도 찾아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네. 인턴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인턴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교 차원의 규정은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차원의 그러니까 규정은 그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 몇몇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만 알아갖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금수저라는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갑질 아니냐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하느냐고요. 자, 서영교 의원님 확실하게 좀 질의 좀 해주십시오. 당국대 제1저자 이야기가 있더니 서울대 논문의 제1저자 이야기는 또 야당 유력 정치인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학생의 논문 제1저자 서울대 소속이라고 서울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라고 뽑은 적이 없지요. 확실하게 엄마의 부탁으로 왔다. 윤영진 교수가 유력 정치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도 뭐 스스로 밝혔고요. 아쉬운 사람이 부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국립대학 교수가 정확하게 그 중심을 지켜줬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책임 물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 자격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분은. 뭐 이쪽은 아빠, 이쪽은 엄마. 홍문정 의원님은 삼촌 혹시 아닌가 궁금해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 조국 교수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윤 총장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오늘 관련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를 받았다라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라는 것 또한 다른 핵심입니다. 윤중천에게 이제 그 면담 보고와 같은 밖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다른 자료에 일체 윤석열을 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사만 보고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걸 파악 안 해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더 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겨레 2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학의 사건 당시에 윤중천 씨와의 연루 의혹, 또 접대를 받았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쟁점을 한번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에 의한 쟁점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어쨌든 그 윤중천 씨가 접대를 했다라는 말을 했다. 과거사 진상조사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됐었냐면 진상조사단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검사들이 파견 나오고 외부인들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나 교수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검찰한테 넘겨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수사단으로 넘겼는데 거기서 수사를 안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접대가 있었다는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는데 수사단에서는 수사를 안 했다. 덮었다. 이렇게 아마 두 가지 쟁점이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 그러면 하나는 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다음에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단에서 그거를 알면서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겨레 기자가 오늘 보도가 나온 다음에 뭐 여러 매체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접대를 받은 것보다는 이런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덮었다는 거에 더 방점을 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한겨레 기자가 오늘 뭐 두 군데 일단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굉장히 민감한 기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이런 기사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객관적인 증거겠죠. 그 객관적인 증거라면 이제 물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했던 뭐 다이어리나 그다음에 뭐 메모라든지 이런데 과연 윤석열 총장 이름이 있었느냐 그 것들을 과연 한겨레 신문이 확보를 했느냐가 일차적인 관건일 거고 또 하나는 당시에 수사에 참여했던 인사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명 이상의 지금 핵심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의 기사를 쓸 때 핵심 관계자라고 한다면 직접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해 들은 사람 같은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을 지금 현재 한겨레 신문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이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내일자 일단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오늘자 보도로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본인도 뭐 취재원 보호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자 신문이나 또 그 다음 신문에서 이런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오늘 검찰과 어떤 그때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 관계자 등등이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완섭 지금 대구지검장이 좀 이 상황을 밝혔지 않습니까? 일단 접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윤중천 같은 경우도 진술을 처음에는 뭐 그런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 정식 조사에서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뒤집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걸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어떤 상황이 좀 뭔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이 기사가 정말 진실에 근접한 기사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마 그때 당시 진상조사단에 있던 박준영 변호사, 재심하는 변호사의 오늘 인터뷰를 보면 그분도 당시에 이제 검사 2명하고 수사관이 뭐 밖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3분이 각자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 2분은 이름을 썼고 한 사람은 안 썼다. 그래서 각자 쓴 거를 합하는 보고서는 있었다. 거기 이름은 검명됐다라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 오늘 그 수사단장 했던 분들도 어쨌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쨌든 정식적으로 뭐 날인을 하거나 녹취를 한 건 아니지만 면담을 한 보고서에 이름이 언급됐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정식으로 불러가지고 조사할 때 어쨌든 그때는 뭐 녹취도 하고 보고서를 조서를 받으면 이제 날인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사실은 그냥 면담한 거 가지고 수사하기는 어렵거든요. 조서를 작성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거를 만약에 알고도 만약에 윤중천 씨가 조사기관에 나와가지고 정식으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면 내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데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 2곳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관심은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정말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더 앞서거든요. 그런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 자체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그 진실 유무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윤중천 씨의 진술이 아니고요. 예. 윤중천 씨의 압수수색, 윤중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서 이유가 2013년에 있었으니까 벌써 6년이나 묵었던 거죠. 예. 이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을 했고요. 예. 당시에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좀 팩트들이 엇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한겨레 기자가 이야기한 것과 그다음에 검찰에서 해명한 것들이 이제 엇갈리는 건데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둘러싸고 한겨레 기자는 기사에서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2013년 1차 수사 때 확보한 자료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이었고,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검찰 측 입장은 지난해 진행됐던 진상조사단 단원과의 면담에서 나왔다. 이게 엄청난 시간 차이도 있고 엇갈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이 조사가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보면 전화번호부하고 압수된 명함하고 다이어리에 일단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지난번 이제 지난해죠. 이걸 조사를 하면서 윤중천에 대해서 일단 1차 면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면담을 할 때 당신 아는 검사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윤중천 씨가 뭐 나 윤석열도 알고 뭐 등등 이렇게 만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과정 자체가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사관과 검사가 나가서 일단 면담 정도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미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 사위에서 이제 재조사를 한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단 면담이라는 절차를 거친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수사를 한 것인데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그런 것이 들어있는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한섭 지검장이 이야기했듯이 당시에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를 1000개를 다 입수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이 1000개 같은 경우는 뭐 검찰청의 검사뿐만 아니라 직원, 여직원까지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이거를 그러면 뭐 누가 이제 진술을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한겨레 기자 얘기대로 그러면 핵심 이제 이 증거를 제공한 사람이 이걸 뭔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아마 한겨레 측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이 기사의 어떤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 정도의 기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비자금 사건이나 뭐 등등 중요한 사건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사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증거거든요. 옛날에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는 전표를 지금 그때 흔들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핵심 또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최동욱 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혼외자 사건 터졌을 때 그때 가정부가 일단 핵심적인 증언을 했거든요. 혼외자가 있다라는 증언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수사에 관계했던 사람이 윤중천한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 그다음에 여기서 명함이나 입수된 명함 다이어리에서 봤는지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과연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뭐 전에 들은 건지 직접 당사자한테 들은 건지 또 증거들을 갖고 직접 기자가 보고 쓴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또 뭐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저도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시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한테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파급력이 있는 기사인데, 그렇다면 기사의 ABC로 본다면 먼저 윤중천 씨나 변호인한테 그런 진술을 했거나 2013년도에 그런 증거들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 확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을지도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 지금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윤중천 씨한테 직접 들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 내용들이 어쩌면 수사 기록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쟁점이 2019년 올해 보고서에 있었다는 건 양측이 가리지 않습니다. 2013년, 14년에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서는 의견이 갈리거든요. 지금 수사단장은 아니라 그러고 지금 한겨레 기자는 그 당시 있었다라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수사 기록이라는 게 기자들이 확보한다 해도 이거를
제시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비밀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인데 이 수사 기록을 근데 본부는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했지만 검찰에서도 1, 2차 수사를 했고 또 진상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서류라든지 걸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박준영 변호사가 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갔던 검사 2명 중에 한 분이 지금 외국에 있는데 그분이 뭐 이모 검사를 그러는데 그분이 한 것 같다. 물론 본인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 추측성 발언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을 들은 분은 3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어찌 보면 특정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목되면 본인이 지금 외국에 있다 그럽니다만은 뭐 기다 아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진실 확인에 더 맞지 않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윤중천 씨나 변호인한테 확인한다 해서 이분들이 뭐 대부분 아마 제가 보기에 노코멘트 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을 들었던 수사단에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당시 조사를 했던 이런 분들한테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한겨레 기사가 나오고 이른바 한겨레 기사에 불리한 그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중천 씨 변호인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죠. 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중천 씨 변호인도 그랬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래전부터 이 녹취록이나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그걸 폭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다 훑어봤는데 윤석열의 이름은 나오질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방송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뭐 여권 내에 소식은 정통하니까요. 본인도 알아보니까 이거는 윤천 씨가 이제 과장해서 거짓말한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아침 방송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봐도요. 2006년도에서 2007년, 8년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그때 이제 일단 검사에서 부부장 검사라고 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승진을 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제 그때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근데 윤중천이가 상대한 사람들 보면 주로 지검장급들이에요. 검사장급들입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씨라든지 뭐 등등을 보면. 근데 과연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윤중천 같은 경우는 주로 원주하고 충주 쪽에서 이제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당시 두 군데의 어떤 검찰청의 인사들을 주로 접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당시 윤석열 총장은 고양지청에 있었어요. 고양지청에 이제 부부장 검사로 있다가 대검 연구관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윤중천 씨가 무엇 때문에 갓 이제 일선 검사에서 부부장 검사를 다는 윤석열 총장을 별장까지 초대해서 일단 접대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부분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오늘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 평생에 딱 한 번 원주를 가봤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국민들 내리 속에 뭐가 있냐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접대라고 그러니까 다들 성접대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제가 알기로도 저희 윤 총장이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이 기사를 보고 미리 듣고.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 내려서 접대라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방송에서도 계속 앵커가 이거 성접대 아니죠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일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지화가 딱 되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물론 뭐 일단 내일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의 기사를 보면 일단 이게 접대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팩트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명단이 있었는데 왜 조사를 안 했냐 이 두 가지 팩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요. 근데 접대를 했다라는 데 대한 방증은 없어요. 그거는 윤중천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는 이야기고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핵심 관계자 3명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이 3명이 어떤 부류의 인물인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이 정도 갖고 이렇게 기사를 쓸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 한겨레 기자는 3명 이상이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3명보다 더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다각적으로 취재를 했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기사를 썼다. 이 기사의 신빙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검사들에게 자기는 별장에 놀러 갈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원주도 딱 한 번 가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거는 참 이례적인 일인데 보도 당일 바로 고소를 했죠. 그렇죠. 이제 한겨레 본사가 공덕동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지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서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근데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뭐 보고를 안 받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조국 장관도 보고를 안 받겠다 그랬는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나마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때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총장은 어쨌든 뭐 서울 뭐 서부지검이지만 어쨌든 바로 근처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안 받는다고 해서 과연 검사들이 신경 안 쓸 건가? 저는 이럴 때 어찌 보면 이제 공수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독립된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보고를 안 받는다고 해서 과연 검사들이 신경을 안 쓸 건가? 뭐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언론하고 이제 붙게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거를 차라리 경찰에서 수사하든가 아니면 뭐 다른 조직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바로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하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한겨레 후속 보도나 해명성 보도가 나온 것을 다 보고서는 고소를 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바로 당일날 고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재 어떤 그 조국 장관이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일 또 바로 이제 검찰청 앞에서 또 이제 촛불 시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고 만약에 윤 총장이 뭔가 머뭇머뭇거리면 진짜 아니야라는 그런 또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또 공교롭게 지금 대구지검장으로 가 있는 이제 여한섭 지검장이 사실 이 사건의 담당자였습니다. 또 오늘 국감이 바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만에 일단 어느 정도 해명은 됐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중앙일간지에서 정말 일면 톱 기사로 이런 것을 보도를 했는데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이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뭐 아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동반 사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윤 총장도 결국 최동욱 검찰총장 같이 그렇게 물러가는 것이 아닌가 뭐 아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 음모론들도 나오더군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이건 좀 세기를 박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왜냐하면 사실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을 한다는 거는 언론과 검찰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은 그만큼 좀 이 사태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 그리고 단호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수사 단장이었죠. 여한섭 단장이 지금은 이제 대구 그 지검장으로 있는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고 이번 의혹에 대해서 대답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 보고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청취하는 과정에 뭐 친분 있는 법조인들이 누구냐 이런 걸 물으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단에서 기록을 인계받은 이후에 윤중천에게 이제 그 면담 보고와 같은 밖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1, 2차 수사 기록이라든지 기타 다른 자료에 일체 윤석열을 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수사 권고를 한다든지 의뢰를 한다든지 일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내놨군요. 네네.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아침에 일면 기사가 나왔으니까 계속 물어봤는데요. 아마 오전에는 좀 상황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녁에 대해서 나왔는데 내용은 핵심적인 게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저는 앞에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윤중천 씨 진술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그전에 왜 얘기 안 하다가 2019년 올해 와서 얘기했을까?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이었고 차기 뭐 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진술한 특징이 보면 내가 뭐 누구도 알고 고위급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하고 뭐 친분이 있다 이런 걸 많이 내세우기도 하고 아까 말씀처럼 이제 별장에 초대해서 접대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진술을 이 사람 만약에 우리가 무슨 어떤 접대든지 간에 모인다 그래 두 사람만 모이지는 않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업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비슷한 게 모이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사실은 김학의 사건 때도 보면 그 다른 분들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 말고. 그러니까 윤천 말고 다른 분들의 진술도 있거든요. 거기 있던 분들의 진술도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만약에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갔다는 얘기는 이 윤중천 씨 진술 이외에는 특별히 뭐 나온 게 없지 않았을까 당시에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겨레가 어떻게 후속 보도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는 향방이 또 결정이 될 텐데 지금까지 물론 속단은 할 수 없지만은 윤중천의 어떤 허세나 허언에
또 노란한 거일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뭐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어떤 그동안에 왜냐하면 윤중천 사건이라는 게 워낙 또 많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이 사건을 뭐 그동안 쭉 취재해온 기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2006년부터 사실 이 문제가 계속 1차, 2차 과거사회에서 쭉 맥락을 취재한 기자도 있고 아까도 뭐 이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민정수석실에서 그만큼 이야기를 검증을 했다는 것은 웬만큼 소문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가 이제 쟁점화될 수 있는 시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3년도에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이제 좀 그때 자천될 때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충분히 윤석열 총장한테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당시에도 사실 눈에 가시처럼 여겼으니까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던 뭐 당시 뭐 징계도 받고 그랬어요. 이제 재산 공개를 과다하게 부풀려서 했다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야당 인사들도 예를 들어서 뭐 정보력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청문회 때 제기를 했으면 굉장히 큰 쟁점이 됐을 거예요.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난감했을 텐데 이 문제를 일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서 일단 인사 검증을 할 때 그때도 이 문제를 만약에 했더라면 사실은 그때 조국 민정수석은 지금 조국 장관은 지금 알려졌기로는 윤석열 총장을 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텐데 다 문제가 없이 이제 지나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쭉 맥락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한겨레가 오늘 기사를 쓸 때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확실한 어떤 그 증거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3명 이상 확인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그러면 한 명의 어떤 신원이나 아니면 뭐 여기 나왔던 이제 이런 그 메모의 어떤 그런 존재라든지 이 정도는 일단 했어야지만이 사실은 좀 신빙성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한 4가지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눈에 가시였는데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면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강력한 그런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3년 1차 수사 때 만약에 이 자료가 확보가 됐다면 그 자료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도 뭐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조국 장관이 오전에 출근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게 조금 다른데요. 조국 장관은 출근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 점검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나 조국 장관이 처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는 뭐 신중하다는 자세로 접근한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일단 수사를 하는 상황이고 마치 이제 조국 장관 수사를 해서 뭔가 예전에 이제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 하듯이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청와대든 여당이든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근데 조국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럼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느냐 당연히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저 당시에도 아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뭐 개인적인 거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사 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실에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비서관이나 뭐 행정관들 통해서 했을 테니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도 확인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에는 이제 사실목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을 이런 사건이 사실은 그 지금 최동욱 총장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최동욱 총장 사건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최동욱 총장이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서 국정원에서 이거 안 되겠다. 가만 놔두면. 그래서 국정원 정보원이나 국정원에서 움직여서 사실은 정보를 취득하고 밝혀진 것처럼 뭐 학교도 찾아가고 구청도 찾아가서 장부를 수집한 거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낙마를 시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본인들 수사를 막기 위해서 보면 낙마시킨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맞는데
지금 상황에 그럼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거를 뭐 의도했겠느냐?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조국 장관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조국 장관이 본인의 어떤 걸 면피하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이걸 막기 위해서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네. 만약에 그럴 생각이었으면 이 2달 동안 수사 오면서 지금 수사 다 끝나가거든요. 네. 차라리 뭐 수사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이제 와서 네. 수사 다 끝나고 지금 어찌 보면 마지막 뭐 영장 청구할 거냐 말 거냐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럴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동욱 총장 사건과 같이 비교할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쨌든 간에 제2의 최동욱 사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나 미디어 비평지에서도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최동욱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정부 아니면 청와대 지침과 달리 국정원 그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원칙 없이 하면서 최동욱 그 당시 검찰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혼외자 의혹을 언론을 이용해서 퍼뜨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자꾸 비교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실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 최동욱 총장이 강력히 부인을 했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한 보도를 하지?라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또 이제 가정부의 증언도 있으면서 거의 사실관계가 확인됐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검찰총장은요 임기가 일단 보장이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검찰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징계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검사와 똑같은 대접을 받거든요. 그럼 뭔가 징계를 하거나 본인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이제 낙마시킬 수가 있고 뭐 방법도 자진 낙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아마 이제 그 민정수석이 그때 곽상도 민정수석이었을 겁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 지금 열심히 조국 장관은 여러 가지 추적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아마 봤을 때는 최동욱 총장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나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방법을 썼고 결국 이제 낙마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정권 차원에서나 계획하는 것들이 과연 그러면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제 사퇴를 한다고 하면 그럼 윤 총장은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 동반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최근에 이제 뭐 정성호 의원이 뭐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고 몇몇 이제 의원들도 이거 뭐 동반 사퇴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장관은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거취를 결정할 텐데 그렇다고 윤 총장을 지금 뭔가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윤 총장이 뭐 딱히 지금 또 잘못한 게 뭔가 드러난 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윤 총장의 사퇴의 어떤 그런 뭔가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는가라는 이제 또 이런 이 썰들이 또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상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한편으로 보면 이 기사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이제 최동욱 총장과 곁들여서 결국은 동반 사퇴에 대한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오늘 여당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그럴 것도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여당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피커 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부추겼을 텐데 다들 뭐 아니다라고 다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은 또 그렇게 아닌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하신 김에 오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번 보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박자받았다는 얘기 혹시 뭐 들었던 게 있으세요? 전 들었던 게 없어요. 그 기사 보고 혹시 뭐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이제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야죠. 기사만 보고 뭐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사만 보고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 물타기 진실 모두 밝혀냅시다. 다만 조국 문제 정리된 이후에 합시다. 해당 기자는 자신은 취재가 되면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기사를 썼뿐 뭐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계속 여당에서 동반사퇴설은 왜 계속 나오는 겁니까? 동반사퇴설이라는 뭐 언론에서 뭐 보도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뭐 당에서 직접 나온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뭐 처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지난번에 이제 최동욱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정원이 본인들 수사하는 걸 막는 게 100% 맞는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이걸 만약에 여당에서 뭐 동반사퇴 어찌 보면 음모론인 거죠. 음모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기획되거나 오늘 사실은
조국 장관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확인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잖아요. 어쨌든 장관이 얘기했다는 본인이 민정수석할 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근거 없는 어쨌든 그냥 음모론일 뿐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수사 결과는 이제 곧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물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장 청구를 했는데 안 기각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소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이만큼 의혹이 많았는데 나중에 공소장을 봤더니 뭐 별거 없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 먼지털이식 수사한 거라든지 아니면 무리한 수사 이렇게 결론 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수사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보기에 어느 정치적인 뭐 책임이라든지 이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뭐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지나친 음모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보도가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 한겨레가 추가 취재나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의혹들이나 여러 가지 쟁점들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윤석열 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오히려 더 탄탄해진다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실관계가 만약에 이제 조금의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어떤 진술을 했고 이걸 어떤 덮은 정황이 나타나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했었고 또 윤 총장도 사실 그동안 어떤 검찰 내에서 뭐 정말 칼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검사답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에 흠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만약 이 기사가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앞서 나가는 기사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윤 총장 입장에서는 더 어떤 탄탄하게 어떤 기반을 다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여권의 일단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과연 그럼 여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뭐 그거 한번 해보자라든지 알아보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상당히 진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 박지원, 김어준, 이인영 뭐 등등 중요한 또 그다음에 조국 장관까지 다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어버렸고 여한섭 지금 지검장도 그래버렸고 모르겠으면 이제 뭐 한겨레가 어떤 또 패를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내일자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니까 그쪽에 주장하는 바는 그런 검찰의 자료를 좀 내봐라. 그 한번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정도의 주장을 했더라고요. 어떤 자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왔던 그 이제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직접 만나서 윤중천을 만나서 윤석열 총장하고 만난 적이 있다. 면담 보고서. 면담 보고서. 자 그걸 한번 공개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뭐 메모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한겨레는 지금 면담 보고서는 입수를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사이트에 떠 있는 내일자 사설만 이제 받는 기사는 아직 못 보고요. 사설만 보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면 지금 일단 한겨레 신문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증거나 지금 뭐 메모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일자 신문에서 이제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마 이거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에 어느 정도의 그 증거는 좀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중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향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일면 톱으로 그것도 한겨레 신문에서 실었거든요. 한겨레 20일 기자가 썼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실었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새로운 사실들을 좀 밝혀내야지만이 국민들이 좀 설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마 어느 정도 근거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도를 할 경우는 당연히 민형사상 조치가 들어온다는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자도 각오는 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렇겠죠. 뭐 실제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게 물론 취재원은 마지막까지 지킬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단을 지키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는 제가 보기에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나 언론사라면 이 기사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증언만 갖고서는 기사를 쓰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데 뭐 토요일자가 됐든 아니면 다음 주가 됐든 미리 준비를 해놓은 자료들을 내놓을지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다른 그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났는데 뭐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글쎄 이게 좀 뭐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횡보인 것 같습니다. 물론 횡보인 것 같은데 이제 의미 있는 숫자는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처음에 대선 당선됐을 때 41%였는데 41% 이하로 가느냐 안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 받았던 지지보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최근 한 2주 정도 그래프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씩 이제 한 1, 2% 정도씩 떨어지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수사 상황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 불구속이라든지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사가 길어지면서 사실은 뭐 모든 언론이나 지금 거의 한 2달째 다루고 있지만 국민들도 제가 보기에 좀 피로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빨리 제가 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수사는 빨리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분들이 아마 10월 중순 되면 끝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또 보면 뭐 10월 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아마 조국 장관 수사가 계속 가능하는 어쨌든 정부 여당 측에는 뭐 그렇게 썩 긍정적인 요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단 여론조사를 앞으로 보실 때도 대선 득표율 41.1%인가 0.8%입니다. 네, 그 숫자가 밑으로 떨어지는지 그걸 보면은 될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등을 돌렸다 뭐 이런 뜻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층은 결집하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좀 볼 게 자유한국당이 그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예, 계속 올라가다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1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네. 그 한때는 자유한국당이 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이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첫 번째 기준이 일단 한 여론조사 기관의 거를 쭉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봐야 되니까. 서로 이제 하면은 서로 수치가 너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할 수 없고 지금 이제 좀 전에 보신 거는 리얼미터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갤럽 조사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갤럽 조사 이후에 양쪽 지지도가 이렇게 10% 포인트 차로 정도 붙은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세결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지지도는 뭐 37%를 유지하고 있지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어때요? PK 지역, 즉 부산 경남 지역은 굉장히 자주 방문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부산 경남과 대구 이쪽 지역에서의 어떤 교두보를 어떤 정도 이제 지켜내느냐. 사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김부겸, 홍일학 의원 2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산 경남 같은 경우도 지금 6명의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북 지역 제외하고는 이쪽 지역의 지방선거를 다 휩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조사를 보면 리얼미터 갤럽 조사를 보면요. 한국당의 지지율이 한 PK 지역에서 12%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5%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9%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뭐 우세지만 PK 지역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고 있는 부산에서 상당히 어떤 지지의 어떤 동요, 더구나 조국 장관도 지금 고향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게 28%나 됐어요. 그러면 상당히 어떤 이런 지지층들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 조사에서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권에서 예전 선거를 통해서 교두보를 확보를 어느 정도는 했고 그렇죠. 내년 4월 총선에서 좀 더 많은 의원을 당선을 시켜서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 전국 운영 구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을 가졌을 텐데 이른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쪽에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총선 전략은 부울경은 어느 정도 교부가 확보됐으니까 대구 경북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우리 당의 기본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대구 경북은 오히려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뭐 부산 경남에서도 오히려 많이 뒤진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이제 엄중한 상황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사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지금 북미 간의 대화도 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수사가 종결되고
그다음에 아마 부산 쪽에서는 아마 부산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뭐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그다음에 인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경제 뭐 살리기 이런 부분에 집중한다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지지율은 다시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정 운영 특히 이제 조국 대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집권 여당에서 내놓을지 그리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겨레 후속 보도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国際法に基づき国と国との約束を遵守することを求めたいと思います。ここに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날히토일와이 구체적으로 또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혹시 해준다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한일 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란했던 신라 천년의 역사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10번째를 맞은 올해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황룡사 9층 탑을 음각으로 새긴 경주타워. 경주에서 가장 높은 82m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장관입니다. 아름다운 전경을 뒤로하고 스크린이 내려오면 1300년 전 신라가 입체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경주 타워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경주 경치 보는 게 제일 좋았었어요. 생각보다 보고 배울 것도 많고 재밌게 즐기다가 가는 것 같아요. 억새를 따라 맨발로 둘레길을 걷다 보면 답답한 마음마저 뻥 뚫립니다. 틈틈이 숨어있는 신라 문화의 흔적을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네, 흙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뭐 돌길도 있고 여러 이제 체험을 하게끔 종류별로 다 길이 다양하게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신라 시대 생활상을 몸짓만으로 표현한 공연 플라잉은 로봇팔과 3D 홀로그램을 더해 화려해졌습니다. 베트남 민속 공연단, 캄보디아 왕립 무용단 등 공연단의 무대도 놓치기 아까운 볼거리입니다. It is the classical Khmer dance, and it's inscribed to the wall, to the heritage of humanity heritage of UNESCO. 올해로 10번째인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앞으로는 엑스포가 끝나도 계속해서 관람객이 찾도록 공연과 전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일회성 행사를 하고 나면은 엑스포 공원이 그냥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365일 동안 볼거리, 즐길거리를 늘 만들어 놓고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찬란했던 신라 문화뿐 아니라 실크로드를 타고 교역했던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문화 엑스포는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북 정읍 무성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 행사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 시립농악단의 식전 공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고하는 고유제, 또 세계유산 표지석 제막식과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성서원은 주민들이 태산 지역 태수로 모임에 선정을 베풀고 떠난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성종 때 태산사라는 사당을 세운 데서 유래했습니다.
침대를 바꾸고 매일매일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 좋다. 에이스 침대.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지금 당신은 아주 특별한 목장을 보고 계십니다. 승객들에게 드리는 정성을 토종달걀에게도 드리고 비행기에 쏟는 관심을 파프리카와 물, 방울토마토에게도 쏟죠. 왜요? 이렇게 해야 낮은 기압과 소음에서도 풍미와 식감이 살아있는 기내식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내식에 대한 특별함을 지켜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주말인 내일 내륙 지역은 청명한 하늘에 선선한 공기가 더해지며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고 낮 기온은 23도로 다소 덥게 느껴졌던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비가 내립니다. 동풍이 유입되면서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내일 밤사이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초속 18m의 강풍과 함께 초속 30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7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까지 예년 기온을 밑돌며 다소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